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전반과 문화를 다루며 여러분의 오전에 책임지는 방송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던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가슴속에 원하는 걸 가지곤 있지만요. 실제로 그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 하루 저마다 각자 소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간절히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1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 다루어진 사물 인터넷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이나 자동차 같은 사물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인간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시대, 이 바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이제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닌데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CES 2015에서는요. 이런 첨단 기술이 이제는 일상생활 속의 기술로 구현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물 인터넷이요, 이 뜬구름 잡기식의 이론이나 제한적인 기술 수준에서 소개되었었다고 하면요. 이번 CES에서는 세계 주요 정보기술 기업들이 가전과 모바일, 보안과 자동차 등에서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을 시연했다고 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람들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보호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며 나아가 사회와 경제를 바꿀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으로 제시되는데요. 본격적인 사물 인터넷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과 기기들을 확보하는 건 물론이고 이종 산업과도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윤부근 사장은요, 여기서 20여 종의 냄새를 구별하는 초소형 후각 센서, 미세 움직임을 파악하는 동작 인식 센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D램, 낸드 플래시를 접촉한 3차원 반도체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초소형과 저전력, 지능화된 삼성전자 센서와 반도체 칩들이 이 사물 인터넷 기술 구현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또 올해 출시 예정인 TV와 오디오, 와인 냉장고, 스마트 사이니지 등도 소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모두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해 연결되고 동작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요, 오는 2017년까지 삼성이 생산하는 모든 TV를, 그리고 2020년까지는 모든 IT 제품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사물 인터넷 개발자 지원에 1억 달러, 한화로 약 1,1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도 하네요. 삼성전자는 이번 CES에서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타이젠을 탑재한 스마트 TV로 냉장고와 세탁기, 청소기, 에어컨 등 각종 가전기기들을 제어하는 새로운 스마트 홈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TV를 통해 각종 가전기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음성 명령이나 리모컨으로 가전기기를 조작하는 식입니다. 또 집 밖에서는 모바일 기기로 조명과 도어록, 온도 조절 장치, 수도 밸브와 블라인드까지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편 LG전자는요,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이 가전을 제어하는 홈챗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외출과 귀가, 파티, 취침 등을 입력하면요, 해당 모드에 맞춰 LG의 가전제품이 작동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외출을 입력하면 냉장고는 절전 모드로 바뀌고 귀가 시간에 맞춰 의류를 세탁하고 건조하는 겁니다. 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요리를 선택하면요, 스마트 오븐의 온도와 시간 등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세탁 라벨을 인식해서 이에 맞는 세탁기의 세탁 방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TV를 중심으로 생활 가전을 연결하는 방식이라면 이 LG는 가정 내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도요, 사물 인터넷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사물 인터넷에 가장 필요한 이동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여러 서비스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부스를 꾸린 SK텔레콤은요, 비디오와 오디오, 건강과 교육 등 여러 개 분야에서 7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했습니다. LGU+는 부회장과 임원진 10여 명이 신사업 발굴과 주요 IT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를 찾았다고 하네요.
해외 기업도 적극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퀄컴은요, 이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에어컨과 TV 등을 제어하는 올 조인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일본의 파나소닉은 건축 자재와 LED 조명, 생활 가전, 에너지 솔루션과 사물 인터넷을 묶은 고효율 에너지의 스마트홈 모델 올인원 파나소닉을 구현했고요. 하이센스와 하이얼 등 중국 업체들도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기능 탑재 제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이 미래의 IT 화두로 떠오르면서요, 이 OS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레노라 하는 IT 기업들이 사물인터넷 관련 OS를 잇따라 선보이면서요, 스마트폰 OS에 이은 제2의 OS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이 내세운 것은 타이젠입니다. 타이젠을 적용한 스마트 TV는요, 이 스마트 홈 서비스를 구축할 때 그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 삼성은 스마트폰 OS에서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타이젠 개발에 나섰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신 TV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생활 가전과 웨어러블 기기를 하나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으로 구축해서요, 별도의 타이젠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맞서 LG전자는요, 개방화를 통해 사물 인터넷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웹 OS 2.0과 웰리스 플랫폼 같은 차별화된 플랫폼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유 플랫폼 아이비콘과 스마트카 플랫폼 카플레이 등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물인터넷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MS 역시 야심차게 준비한 사물인터넷 OS 윈도우 10을 선보이면서 제2의 OS 대전 참전을 공식화했다고 합니다. 또 반도체 강자인 퀄컴과 인텔도 관련 OS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스마트폰을 넘어 이제는 세계가 사물 인터넷 시대로 진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각 기업들의 위치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기회일 텐데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가는 도약기이니만큼 각자 어떤 기술로 승부할 것인지 이 시장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외화 예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요, 외화 예금에 가입하는 게 이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통 예금과 외화 예금 차이가 무엇일까요? 굳이 우리나라 돈 대신 외국의 돈으로 저금하는 이유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화 예금은요,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원화 대신 달러나 엔, 위안화, 유로화 등 다른 나라 돈 외화로 은행에 저축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3대 외화, 달러화, 엔화, 위안화 상품이 외화 예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외국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 외화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객이 은행에 원화를 내면요, 해당 금액만큼 원하는 외화로 받고 예금할 수가 있는데요. 미화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이라고 할 때 11,000원을 은행에 가져가면 미국 돈 10달러로 바꿔 통장에 넣어준다는 겁니다. 엔화나 위안화도 마찬가지죠. 환율은요, 매일 조금씩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각 나라 화폐별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돈값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내가 오늘 1,100원을 내고 1달러를 예금했다고 하면요, 다음날 환율이 폭등해 1달러가 1,200원이 된다면 가만히 앉아서 하루 만에 100원을 벌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루 만에 100원이 떨어졌다면 100원을 고스란히 손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환율 변동에 따라 얻는 이득과 손해를 가리켜 환차익, 환차손이라고 합니다. 1,100원에서 1,200원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 이 100원은 그렇게 큰 돈 같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돈을 그렇다면 은행에 1년을 맡겨도 예금자가 얻는 수익이 원금의 2%가 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이 환율 변동은 어떨까요?
1,100원을 가지고 100원을 번다면 수익률은 9%가 조금 넘게 됩니다. 실제로 환율이 하루 만에 100원씩 널뛰는 일은 드물긴 합니다만, 하지만 석 달이나 반년 안에는 얼마든지 그 이상 오르내리곤 하죠. 올 7월 초 1,007원대까지 떨어졌던 달러 환율은요, 5개월 만에 1,100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낮을수록 사람들은 외화 예금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물론 외화 예금에 가입할 때는요, 환차익만큼 환차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달 전만 해도 이 1,000원을 넘겼던 엔화류는요, 최근에는 92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중 금리와 무관하게 돈을 더 벌 가능성만큼 잃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이 외화 예금과 보통 예금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화 예금에 가입할 때 환차손과 환차익만 따지면 되는 건 아닙니다. 외화 예금도 일반 예금처럼 은행에서 돈을 맡긴 데 대한 이자를 주는데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 전망과 상품 이자율을 함께 생각해 봐야지 최종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 숫자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 2%짜리 정기예금에 1억 원을 1년간 넣으면요, 세전 이자는 200만 원입니다. 최근 위안화 시장이 각광받으면서요, 시중은행들이 앞다투어 연 3%대 이자율을 주는 위안화 정기예금 상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연 3%짜리 위안화 정기예금에 똑같이 1억 원을 1년간 넣으면 이자가 3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환율을 추가해서 따져보면요, 1년 뒤에 위안화 환율이 1% 떨어지면 1억 원 예금자는 이자 300만 원에 대한 환차손 3만 원까지 합쳐 103만 원을 속여보게 됩니다. 이자 300만 원 이득과 103만 원 환차손을 합치면 197만 원을 버는 셈이니까요. 환율이 1% 하락된다면 일반 예금에 가입하는 편이 조금 더 낫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환율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오른다면 위안화 예금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외화 예금에 가입할 때는요, 환율이 오를 것 같은 나라의 돈을 정확히 고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외화 예금이 주는 또 다른 매력으로는요, 세금 일부 면제 혜택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듯이 이자 수익에 대해서도 나라가 세금을 걷어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외화 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일반 예금과 똑같이 세금을 떼지만 환차익으로 얻은 수익은 모두 비과세라 고스란히 예금자 몫이 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생소한 개념이었던 이 외화 예금이 점차 보편화된 배경에는요, 이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유학이나 해외여행, 출장이 잦아진 이유도 있습니다. 외국 돈을 쓸 일이 많아지니까요, 사람들이 매번 수수료를 물고 환전하는 대신 외화 상태로 은행에 넣어두는 것을 오히려 편리하게 느끼는 거죠. 외화 예금 상품을 고를 때는요, 은행별로 다른 환전 수수료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이자율이나 환율을 높게 쳐주더라도 이 수수료를 많이 떼면 다른 은행에 넣는 것보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요, 작년 11월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이 총 638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71조 4,690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 말보다 25억 7천만 달러, 한화로 약 2조 8,780억 원이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 총액이 줄어든 데는요, 지난해 5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던 위안화 예금액이 하락세로 돌아선 탓이 큽니다. 이렇게 금리가 낮아질수록 각광받는 외화 예금, 이제 이 환율 관련 뉴스가 나오면요,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경제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경제학을 쉽게 풀어낸 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 대표적인 경제 경영서인데요. 바로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입니다.
경제학에 조금의 관심은 있지만 경제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저자가 염두에 두고 쓴 독자들인데요. 저자인 장하준은요, 경제사와 사회 정치학적인 요소들을 경제 상황의 진화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보는 경제학 이론인 제도주의적 정치 경제학을 구체화해서요,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면서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사용 설명서를 표방합니다. 경제학의 개념부터 생산과 금융, 그 불평등과 빈곤, 일, 실업, 정부의 역할까지 파헤치기 때문에요. 그야말로 일반인을 위한 경제학 입문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경제란 무엇이고 경제학을 왜 알아야 하는지에서 출발해서요,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간략한 경제사를 훑어본 뒤에 다양한 경제학파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조목조목 설명해 줍니다. 또한 일과 소득, 행복같이 우리 삶과 밀접한 문제를 비롯해서요, 정부와 기업의 역할 같은 넓은 영역까지 아우르며 경제 전반을 보는 눈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실제 통계 숫자를 통해 현실 경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면서요, 그 숫자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면까지 날카롭게 짚어주죠. 자전거를 타듯 스마트폰을 사용하듯 쉽게 따라 익힐 수 있는 경제학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요, 여러 가지 경제학파가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하며 이들을 경제학을 하는 다양한 방법일 뿐이라고 소개합니다. 기술적인 개념과 건조한 숫자가 가치 중립적일 것 같다는 편견을 버리라는 메시지인 거죠. 경제학의 허점도 숨김없이 들춰냅니다. 대부분의 경제학 논의에서는요, 사람들을 노동자가 아닌 소비자로 규정한다는 것도 허점 중에 하나인데요. 현실에서 일 자체가 갖는 가치와 영향이 지대한 데 반해 이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태도가 우리 경제와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요, 일부 경제학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요, 경제란 무엇이고 왜 경제학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달라져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간략한 경제사를 훑어보는데요. 이어서 신고전주의를 비롯해 고전주의와 마르크스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와 케인스 학파 등 9가지 주요 경제학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경제학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요, 주류 신고전주의 경제학에서 도외시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일과 실업, 불평등과 빈곤 등을 비롯해서요, 정부와 기업의 역할, 국제무역 등 거시경제까지 아우르면서 경제학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나아가 복잡한 수식이나 모델이 아니라요, 이 노동시간과 빈곤율, 국내 총생산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현실의 숫자를 통해 경제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경제를 제대로 보는 눈을 키워준다고 하네요. 이 책은요, 이 경제 현상을 두루 짚는 동시에 경제학을 훌쩍 넘어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못지않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책인데요. 과학이라는 포장을 씌워서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도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부터 회사원까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기에 안성맞춤인 이 범용 경제학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실생활에 밀접한 아주 좋은 경제학 입문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전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죠. 삼성전기입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영업이익은 27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삼성전기 4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5.2% 증가한 1조 8,10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7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실적 개선 배경으로는요, 우호적인 환율과 삼성전자 하이엔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4의 양산 본격화, 그리고 중저가 A 시리즈 판매 호조에 따른 주요 부품 수요 증가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은요, 이 갤럭시 노트 4에 OIS 부가 기능 신규 탑재로 제품 미스가 개선됐고요.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는 주요 고객 사내 인베디드 수요 증가로 가동률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에도요, 역시 이 카메라 모듈과 플립칩 칩스케일 패키지가 이익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모듈은요, 20메가 화소 업그레이드와 OIS, 즉 오피스 인포메이션 시스템 채용 확대로 2015년 실적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1분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 S6는요, 20메가 카메라 모듈 채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 이 샤오미와 화웨이 등 중국 주요 고객사의 OIS 기능의 채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풍부해진 현금 여력으로요, 신규 사업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에도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삼성 SDS 상장을 위한 구주 매출로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했고요. 향후 모바일 관련 무선 충전 등 신규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자동차 전장 부품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감안하면요, 신규 인수합병이나 합작사 등 다양한 형태로 관련 사업에 투자할 가능성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지금까지 삼성전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경제석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젊은 날의 혼란을 노래한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젊음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앞날이 창창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또 앞으로 어떤 날이 이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즐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요, 이 젊음은 그래도 젊음 자체라 더 아름다운 게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젊음의 방황에 대해 이야기한 시입니다. 기영도 시인의 그 집 앞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 앞, 기형도. 그날 마구 비틀거리는 겨울이었네. 그때 우리는 섞여 있었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 너무도 가까운 거리가 나를 안심시켰네. 나 그 술집 잊으려네. 기억이 오면 도망치려네. 사내들은 있는 힘 다해 취했네. 나의 눈빛 지푸라기처럼 쏟아졌네. 어떤 고함 소리도 내 마음 치지 못했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모든 추억은 쉴 곳을 잃었네. 나 그 술집에서 흐느꼈네. 그날 마구 취한 겨울이었네. 그때 우리는 섞여 있었네. 사내들은 남은 힘 붙들고 비틀거렸네. 나 못생긴 입술 가졌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만 벗어둔 외투 곁에서 나 흐느꼈네. 어떤 조롱도 무거운 마음 일으키지 못했네. 나 그 술집 잊으려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없네. 그토록 좁은 곳에서 나 내 사랑 잃었네. 이 시는요, 기영도 시인이 실제로 좁은 대학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겪은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평소 좋아하던 여학생에게 술김에 입맞춤을 하는 추태를 벌이고는요, 친구들에게 심한 모욕을 듣고 연정의 여인까지 잃어버리고 만 거죠. 당시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기영도의 회고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젊은 날들은요, 젊음 자체로 찬란하게 빛나긴 하지만 그래서 더 불안한 나날들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객기를 부릴 용기도 있지만 때로는 모든 것에 겁이 나기도 하죠.
가끔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할 정도로 절망거릴 때도 있을지만요. 그래도 점기 때문에 또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 겨울 나의 젊음을 믿고 조금 더 삶의 용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겨울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겨울 어떻게 나고 계신가요? 이 몸은 춥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